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 커피 재배에 이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커피 가공입니다. 커피 가공은 지역 여건, 즉 습도, 일조량, 물 공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커피의 가공 과정은 방법에 따라 과정별로 차이를 보이고 커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공 방식에 따라 커피의 향미, 즉 향과 맛에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고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커피 재배와 수확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수확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는 커피 가공 방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수확 비용은 전체 커피 생산 비용의 35에서 40%에 달하며 아라비카의 경우 1헥타르에서 보통 600kg 정도의 체리를 수확하는데 지역에 따라 1200에서 2000kg까지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장 1헥타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기준으로 3025평 정도 됩니다. 수확 방법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 손에 의한 수확 방법과 기계에 의한 수확 방법이 있는데 같은 가지에서 달린 체리도 동시에 익지 않으므로 사람에 의한 수확 방법은 다시 핸드피킹과 스트리핑의 두 가지 수확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핸드피킹. 인부가 바구니나 자루에 잘 익은 체리만을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고 수확기의 끝에는 모든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익은 것만을 선별적으로 수확하므로 커피 품질은 우수하나 여러 번 수확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피 나무의 재배 밀도, 재배지의 경사도, 균일한 성숙도 등에 따라 숙련된 인부 한 명이 하루에 50에서 1200kg 정도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습식 가공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리핑. 스트리핑은 소젖을 짜는 것과 유사하다 하여 밀킹이라고도 하며 체리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체리가 흙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커피나무 줄을 따라 나무 아래에 천을 깔고 손으로 훑어 한 번에 모든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수확기에 비가 오지 않고 수확기가 짧아 비교적 체리가 균일하게 익는 지역에 적합합니다. 일시에 수확하므로 수확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이나 커피나무에 손상을 주며 품질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인부 한 명이 하루에 120에서 250kg 정도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으며 건식 가공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와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 국가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익은 체리의 비율이 최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익은 체리들이 마르거나 땅에 떨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수확 시기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 수확. 브라질 세아도 지역처럼 경작지가 평평하고 커피 나무 줄 사이의 간격이 넓은 지역이나 하와이 같이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비싼 지역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나무의 키와 폭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브라질에서 처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커피 나무의 줄을 따라 이동하면서 유리 섬유나 나일론으로 된 살 모양의 막대로 나무에 진동을 주면 익은 체리는 떨어지고 안 익은 체리는 단단히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 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떨어진 체리는 모여진 뒤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나뭇잎이나 다른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트럭이나 상자에 실리게 됩니다.
또 압축 공기를 이용한 긴 막대 형태의 휴대용 수확기계를 사람이 휴대하고 수확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커피나무 사이의 공간이 좁은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에 손상을 적게 주며 선택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핸드피킹은 잘 익은 체리만 수확하므로 품질이 균일한 커피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번 수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숙련된 노동력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핑은 일시 수확으로 수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확 시기 결정이 어렵고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안 익거나 너무 익은 체리들이 섞여 있어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계 수확은 노동력이 대폭 절감되며 일시에 대량의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과 선별 수확이 어렵고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대량의 수확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의 시설 등이 필요하고 고가의 기계 구입비, 기계 사용 가능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수집. 수확한 체리는 가공 장소로 운반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체리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확된 체리를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가공 장소와 거리가 먼 경우에 사람이나 가축 또는 트럭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집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성숙한 체리는 품질이 급속히 떨어져 변질의 강도와 속도가 날씨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수확된 체리는 가능한 한 20시간 안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커피 가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커피 체리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체리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외피 또는 외가피라고 불리우는 맨 바깥쪽의 겉껍질입니다. 이것이 과일 체리를 닮아 커피 열매를 체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과육이라 불리우는 중가피에 해당하는 약 2mm 두께의 젤리 같은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는 펄프라고도 부릅니다. 펄프 안에서 생두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의 뇌가피가 파치먼트입니다. 펄프 안에는 일반적으로 2개의 뇌가피가 마주보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또는 3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치먼트를 벗겨보면 그린커피를 감싸고 있는 습자지보다 얇은 막을 은피 또는 실버 스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피는 그린커피의 중심, 즉 센터 컷 안까지 말려 들어가서 그린커피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작업으로 은피를 제거하더라도 완벽한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린비는 생두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식 한자어로 현재는 커피인들을 중심으로 그린커피라는 말로 순화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 그린커피는 은피에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그림처럼 생두를 중심으로 은피, 뇌가피, 과육, 외피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커피 열매입니다. 바람직한 유통 상태는 은피에 둘러싸인 그린커피 상태가 아니라 외피와 과육만 제거된 뇌가피에 둘러싸인 파치먼트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관과 검역의 편의상 생두 상태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되지 않는 커피 체리를 구하여 칼로 잘라본 단면입니다. 위에 가로 단면을 살펴보면
커피 센터 컷 안까지 은피가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 단면을 살펴보면 온전한 2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 커피의 형태, 일반 커피, 플랫빈.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는 커피 체리 안에 2개의 콩이 마주보고 자랍니다. 이 경우 콩을 엎어놨을 때 단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플랫빈이라고 부릅니다. 센터 가운데 홈은 센터 컷이라고 합니다. 피베리. 체리 안에 1개의 콩이 자라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카라콜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전적 결함, 환경적 조건 또는 불안정한 수정 등이 원인으로 수확 시 평균 10% 정도가 생산됩니다. 일반적인 커피 사이즈가 스크린 사이즈 14부터 시작하여 20인데 반해 피베리는 8부터 13이고 보통 유통되는 카라콜 사이즈가 12와 13입니다. 일반 콩과 품질이 비슷하나 스페셜 등급으로 팔리기도 하며 피베리가 1% 증가할 때 전체 생산량의 0.75%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트라이앵글 빈. 체리 안에 3개의 콩이 마주보고 자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통해 3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각이 120도 정도입니다. 밤송이 안에 밤 열매가 3개일 경우에는 가운데가 양쪽이 평평하고 2개는 일반적인 모양을 띠는 것과는 다르게 자라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리를 어떻게 가공할까요? 가공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요. 더 세분하면 4가지가 되고요. 건식법과 습식법, 영어로는 내추럴 프로세싱과 워시드 프로세싱입니다. 건식법은 커피 체리를 건조시켜서 한 번에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이죠. 영어로는 내추럴 프로세스. 이게 각기 나라별로 쓰이는 방식이 달라요. 브라질에서는 넓은 시멘트 바닥에 체리를 뿌리고 사람과 차가 뒤집어주면서 건조를 시켜요. 이 방법의 장점은 효율성이 좋다는 것. 영상처럼 브라질은 넓은 시멘트 바닥 파티오에 체리를 뿌리고 뒤집어주면서 건조를 해요. 이 방법은 효율성이 좋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칸 베드라는 천에다가 체리를 넣고 손으로 뒤집어주면서 건조를 시키죠. 이건 솔직히 좀 힘들겠네요. 에티오피아에서는 평상 위에 체리를 올려두고 밀대로 뒤집어주면서 건조를 시킨다고 해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라비카를 재배하는 동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칸 베드라는 천 위에 체리를 놓고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뒤집어가면서 건조를 해요. 앞의 파티오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에티오피아에서는 평상 위에 체리를 올려놓고 밀대로 뒤집어주면서 건조를 해요. 건식법은 생두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균일하지 못한 그린 커피의 색상, 발효치, 단향을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는 이 단향에 주목해서 귀찮음을 감수하고 스페셜티 커피와 마이크로랏 커피에 외피만을 벗겨서 체리를 건조시키는 허니 프로세싱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싼 점액질의 두께에 따라 블랙, 레드, 옐로우로 구별해요. 그렇다면 습식법은 커피의 밀도와 물의 부력을 이용한 가공법입니다. 영어로는 워시드 프로세스. 습식법은 전통적인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집 탱크에 수집한 체리를 부은 후 물에 담가 체리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하고 노를 저어 물에 떠오른 마른 체리나 물에 뜨는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체리를 물에 넣어요. 그러면 잘 익은 체리가 가라앉고 덜 익은 체리는 물 위로 뜨죠. 여기서 떠오른 분리된 안 익은 체리는 가벼운 체리와 마찬가지로 바로 건조장으로 보내지며 주로 국내 내수용으로 소비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체리를 운반한 후 분리 기계를 통해 체리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확한 체리에 안 익은 체리가 섞여 있을 때에는 이물질 제거 과정과 체리 분리 과정을 거쳐 물에 뜨는 가벼운 체리는 바로 건조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무거운 체리는 익은 것과 안 익은 체리가 섞여 있으므로 이를 스크린 펄퍼를 이용하여 분리하게 되는데, 익은 체리는 부드러워 스크린 구멍을 통과하면서 체리와 파치먼트가 분리되나 안 익은 체리는 딱딱하여 스크린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분리가 안 된 체리는 마찬가지로 바로 건조장으로 보내집니다. 수확된 체리가 잘 익은 체리인 경우 이런 분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다음 펄핑 과정으로 보내집니다. 잘 익은 체리만 모아서 과육을 제거해줘요. 이 단계를 펄핑이라고 해요. 그 후 내가피에 둘러싸인 생두를 전용 탱크에 넣고 물에 담가서 발효해요. 발효 후 점액질이 제거된 생두를 헹구고 건조를 시켜주죠. 커피 습식 가공 시 단계별 상태 변화. 건식과 마찬가지로 수확한 100kg의 체리를 살펴보면 펄핑 후 파치먼트 상태에서는 54kg이 되고, 점액질이 제거된 파치먼트는 수분 함수율은 55%, 37kg, 건조된 파치먼트는 수분 함수율은 12%, 23kg, 파치먼트를 벗기면 수분 함수율은 똑같이 12%이고 중량은 19kg 나갑니다. 앞에 살펴본 건식 가공과 지금 살펴본 습식 가공, 그린커피의 중량에는 차이가 없이 체리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커피 가공, 수확에서 그린커피까지 한눈에 보기. 커피를 수확 및 수집을 한 후 세척을 합니다. 그 후 물을 이용한 밀도를 분류해서 물에 뜨는 체리와 물에 가라앉는 체리로 1차 분류를 합니다. 물에 가라앉는 체리는 커피 열매 껍질을 제거하여 덜 익은 녹색 체리를 분리해내고, 껍질이 제거된 커피는 점액질을 제거한 경우와 발효 탱크 속에서 완전히 과육을 제거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커피 가공 방식 비교. 건식법과 습식법. 건식법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 후 건조합니다. 습식법은 이물질을 제거, 분리, 펄핑 과정을 거쳐 점액질까지 제거, 세척한 후 건조합니다. 건식법은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입니다. 습식법은 품질이 높고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식법은 품질이 낮고 불균일합니다. 습식법은 발효 과정에서 악취가 날 수 있으며 물을 많이 사용해서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고, 물이 적은 곳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건식법은 단맛과 바디가 강하고 복합적인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식법은 신맛이 강하고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합니다. 건식법은 콩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습식법은 콩의 표면이 깔끔합니다. 체리 100kg을 가공했을 때 건식법은 껍질 18.2kg이, 습식법은 펄프 46kg이 부산물로 나옵니다. 건식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등 햇볕이 좋은 나라이고, 습식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케냐 등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내추럴 프로세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수확한 후에 수확한 체리를 키질을 통해서
가벼운 이물질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 후 채질을 통해서 체리보다 작거나 큰 이물질을 제거해냅니다. 물을 이용한 분리를 통해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로 구별합니다. 그 후 각각 건조된 후 가벼운 체리는 내수용으로, 무거운 체리는 수출용으로 분류합니다. 펄푸드 내추럴 프로세싱. 수확한 체리를 마찬가지로 키질을 통해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하고 채질을 통해 체리보다 작거나 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분리 작업을 통해 다시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해냅니다.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로 분류된 후 무거운 체리 중 안 익은 체리는 안 익은 체리대로, 잘 익은 체리는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에 들어갑니다. 가벼운 체리와 안 익은 체리는 건조된 후 내수용으로,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된 커피는 수출용으로 분류됩니다. 워시드 프로세싱과 세미 워시드 프로세싱. 워시드 프로세싱은 점액질 제거 시 이스트라는 효소를 사용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세미 워시드 프로세싱은 점액질 제거 시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점액질 제거기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핸드피킹으로 수확을 한 후 대부분의 익은 체리와 100% 익은 체리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익은 체리는 다시 분리 과정을 거쳐 돌을 제거하고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로 분류합니다. 무거운 체리는 다시 안 익은 체리와 잘 익은 체리로 분류합니다. 잘 익은 체리는 100% 익은 체리와 함께 펄핑 작업을 거칩니다. 펄핑 작업이 끝난 후 점액질을 제거하고 건조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체리와 안 익은 체리는 내수용으로, 대부분 익고 무거운 체리와 100% 잘 익은 체리는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되어 수출됩니다. 앞에서 자꾸 말한 건조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조법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 기계 건조 방식, 드럼통에 체리를 넣고 가열하면서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햇볕으로 건조하는 선드라이 방식. 넓은 천에 체리를 깔아두고 햇볕으로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건조는 12%의 수분 함수율을 가질 때까지 진행돼요. 커피 건조. 건조는 커피의 수분 함수율을 50%대에서 파치먼트나 체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수분 함수율을 12%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관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분 함유율이 10에서 11%이면 탈곡할 때 커피가 깨어지기 쉽고, 12%를 넘으면 품질 하락과 보관 시 중량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햇볕을 이용한 천연 건조나 기계 건조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햇볕 건조는 직사광선에 의한 열과 뜨거운 표면의 복사열에 의해 건조하게 됩니다. 과열은 기계 건조 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주 뒤집어주지 않거나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됩니다. 건조 시 온도는 파치먼트 40도씨, 체리는 45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조 과정의 초반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 과열이 잘 안 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수분 함량이 적어 과열이 잘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 함유율이 일정하지 않은 콩을 건조할 때는 되도록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건조된 커피일수록 수분 함유율이 일정하며 고른 색깔을 지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온도 조절, 균일한 공기의 전달, 빈번하게 콩을 뒤집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건조의 핵심입니다. 기계 건조. 건조 중인 커피가 수분 함유율이 20%가 되면 기계 건조기를 이용하여 이를 12%대로 낮춰줍니다. 기계 건조는 비용이 많이 들며
내추럴 커피는 햇볕 건조를 했을 때 품질이 더 잘 유지되기 때문에 건식법보다는 습식법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40에서 45도씨 이상에서 건조하게 되면 배아가 손상되며 향이 감소될 수 있고, 온도가 극도로 높은 경우 커피가 부서지기 쉬우므로 건조 시 체리는 45도씨, 파치먼트는 40도씨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조기는 로터리 건조기인데, 드럼 안에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회전축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커피가 균일하게 섞이도록 교반기가 달려 있고, 분당 2에서 4회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커피를 건조시킵니다. 드럼 안에 커피를 가득 채우고 건조해야 건조에 따른 수축으로 인한 열 손실이 없게 됩니다. 로터리 건조기는 간단한 구조, 내구성, 건조의 균일성 등의 장점이 있어 개발된 지 100년이 넘도록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파치먼트, 체리, 생두 등 모든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되는 연료는 커피 껍질과 나무, 석유, 가스 등이 있습니다. 커피 껍질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이상적인 연료이며, 파치먼트 껍질보다는 체리 껍질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햇볕 건조, 파티오. 커피를 말리는 공간을 파티오라고 하는데, 파티오는 배수를 위해 약간의 경사가 져 있으며 콘크리트, 타일, 아스팔트로 만들어집니다. 파티오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서방향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체리는 5에서 6cm, 파치먼트는 3에서 4cm 두께 이하가 되도록 펼쳐 놓은 후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괄키로 뒤집어 골고루 건조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커피를 파티오의 마른 부분으로 옮겨 커피의 발효를 막습니다. 건조가 진행될수록 혀를 조금씩 두껍게 쌓으며 밤에는 커피를 모아 플라스틱 시트 등으로 덮어 이슬이나 비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파치먼트는 체리에 비해 부서지거나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갈퀴질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어야 합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 커버를 씌워 파치먼트가 과열로 부서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파티오에서의 건조는 기후 조건에 따라 파치먼트는 7일에서 15일, 체리는 12일에서 21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물 건조대. 그물 건조대는 철사나 플라스틱 그물로 된 테이블 모양의 건조대 위에 커피를 펼쳐 건조하는 방식으로 주로 파치먼트 건조에 이용됩니다.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파치먼트를 뒤집어 줘야 하며 건조 과정은 파티오와 동일합니다. 그물 건조대는 위아래로 통풍이 잘 되며 바람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조 시간이 단축되고 지표면과의 접촉을 통한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커피를 깨끗하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파티오 건조에 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건조는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실 건조. 온실 건조는 투명한 비닐로 지붕을 씌워 햇볕이 잘 들어오고 비로부터 커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닐하우스와 비슷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온도가 10에서 15도씨 정도 높아져 건조가 잘 되며 환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배출해 줍니다. 건조 과정은 파티오와 비슷합니다. 건조 비용 때문에 작은 규모나 프리미엄 커피를 생산할 때 사용합니다. 건조가 너무 되면 탈곡 작업을 하는 동안 커피가 깨지기 쉬워 브로큰 빈이 생기기 쉽고, 건조가 안 되어 수분 함수율이 높으면 곰팡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커피가 손상되기 쉬우므로 적정한 건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 건조와 기계 건조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파치먼트를 적어도 50시간 정도 햇볕에 미리 말려 예비 건조를 하여 수분 함량이 20% 정도가 되도록 한 후 기계 건조를 통해
건조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예비 건조의 장점은 파치먼트를 햇볕에 말려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시켜 품질을 높이고 콩의 색깔이 이상적인 청록색을 띠도록 하는 것입니다. 펄프드 내추럴 방식에 의한 파치먼트는 점액질이 남아있어 기계 건조를 하기 전에 충분히 햇볕 건조를 해 주어야 건조기 내부에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파치먼트를 손으로 만졌을 때 점액질이 말라서 손바닥에 달라붙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면 예비 건조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계 건조와 햇빛 건조의 비교. 기상 조건이 완벽하다면 햇볕 건조가 품질 면에서 완벽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기계 건조는 날씨와 무관하게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 건조는 건조 시간이 40시간이고 햇볕 건조는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계 건조는 날씨와 무관하고 햇볕 건조는 날씨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계 건조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 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햇볕 건조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대신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기계 건조는 중량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균일한 건조가 가능합니다. 햇볕 건조는 중량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품질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 후 프리클리닝이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네커피를 제거한 후 밀도에 따라서 생두를 구분. 프리클리닝. 건조 과정을 거친 커피는 탈곡하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과정과 이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돌을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클리닝은 탈곡을 하기 전에 커피보다 크거나 작은 이물질과 먼지와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미리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탈곡 과정에서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경사진 진동판 위에 커피를 놓고 흔들어주면 밀도 차에 의해 커피와 돌이 분리되는데 돌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밀린 기계에 손상을 주게 되며 결점으로 간주되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탈곡. 밀링은 생두를 감싸고 있는 파치먼트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워시드 커피의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것을 헐링이라 하고 파치먼트의 껍질을 제거하는 것을 허스킹이라고 합니다. 광택 작업인 폴리싱은 생두를 감싸고 있는 은피를 제거하여 생두에 윤기를 띠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때로는 약간의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 약간의 중량 손실을 가져오나 외관을 좋게 하고 쓴맛과 떫은 느낌을 감소시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반드시 하는 작업은 아니며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고급 커피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등 티피카 계통의 품종에서 사용합니다. 다시 육안으로 생두를 구별한 후 포장하면 끝! 우리가 아는 생두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